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노구인에 이어서 이제 증시와 관련된 노구인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네,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요. 네, 기쁩니다. 사실 올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올해 3분기 접어들어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길게 본다고 하면 사실 투자는 1, 2년 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내가 정말로 맺고자 하는 어떤 가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길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사실 날씨는 되게 좋은데 증시도 좋으면 좋겠지만 증시는 좀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올해 3분기 때 좀 증시가 좀 감속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봐요. 3분기를 좀 달로 보면 7월달은 좀 오를 걸로 좀 보고 있고요. 8월, 9월은 좀 약세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건데 일단 7월달 지금 현재는 증시가 쉬어가더라도 여전히 증시가 올라갈 걸 염두에 두고 좀 증시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권회사를 200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16년 차 정도 증권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었던 얘기 좀 드리면 저는 입사하고 나서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를 운 좋게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증시가 올라가는 상승장 또 하락하는 하락장을 두 번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증시의 흐름들이 과거의 패턴에서 그렇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향후에 어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잣대를 세울 때 제가 2006년도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라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아마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보셨다고 하면 저랑 좀 비슷한 세대라서 안 보셨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는 2015년도 11월 달 TVN을 통해서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잘하시는 배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동일 씨도 나오고 미란 씨도 나오고 선영 씨도 나오죠. 1988년도 이 쌍팔년도 그때 당시 이제 쌍문동에 한 골목에 거주하고 있었던 5가구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1988년도의 일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놓고 온다고 하면 집값은 사실 이제 강남에 음마 아파트가 있잖아요. 76제곱미터가 전용으로 하면 23평 정도 돼요. 그때 당시는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킬로그램당 5,000원 전후면 먹을 수 있었고요. 시내버스 요금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때 당시 140원 정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전반적인 우리 일상의 가격들이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즐겨 찾는 뭐 먹는 것들 보면 그때 커피는 558원 정도 했고 짜장면은 750원 정도 했고 사실 라면은 그때 당시 100원 정도 했었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사실 지하철 요금이 좀 저렴하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00원 정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좀 즐겨 먹는 소주 맥주값을 본다고 해도 그때 당시는 사실 부담이 없었어요. 350원 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게 33년 지난 후에 가격들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가장 많이 오른 것순으로 나열을 해놨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집이에요. 집이 44배 정도 올랐네요.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이 소고기 값이 대략적으로 이제 29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버스 요금도 한 9배 정도 올랐죠. 가장 오르지 못한 걸 보면 초코파이가 3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가 3배.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 오고 가는 비행기 가격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는 제품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가 정말 즐겨 찾는 뭐 담배나 주류 이런 것들의 가격들은 거의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1988년도 그리고 33년이 지난 지금의 가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 가치라는 걸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의 가격들 대부분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시간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988년도 그때 당시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물건들의 이제 가격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사실 이 응답하라 1988 포스터를 보면 박보검 배우도 나와요. 보건부 복지 장관이라고도 그렇게 별명을 하는데 보고만 있어도 이제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다고 그래요. 사실 이 택이라는 배역을 맡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둑대회에 나가게 돼서 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란 씨, 선영 씨, 동일 씨가 서로 싸울 일은 아닌데 열을 내죠. 미란 씨는 땅을 투자를 해야 된다. 동일 씨는 은행에 넣어둬야 된다. 그리고 선영 씨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1988년도 당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대상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예. 대답을 좀 들으면 좋을 텐데. 아파트요? 예. 요즘 당연히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은행보다는 아파트에 투자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세 가지 대상 중에 그때 당시 5천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은행 이자가 그때 당시 15%였습니다.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1년 정기예금 가장 높게 주는 게 저축은행 포함해서 1.7에서 1.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15%의 금리라는 거는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1년으로 치면 이자가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올로 나누면 한 달마다 63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왔던 거죠. 사실 이 63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그때 당시는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320리터 냉장고를 2대 살 수 있었던 거고요. 6개월만 잘 모으면 그때 당시 기아 자동차에서 프라이드라는 소형 승용차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구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회식을 할 때 사실 소고기를 좀 먹으러 가는 걸 많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매일마다 소고기 3kg을 먹을 수 있었던 돈의 가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컸던 거죠. 그런데 3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은행에 넣어둔 돈인 5천만 원이 불과 5배 정도밖에 오르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의 일산 마두동에 75평 정도 대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현재 한 21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어제 밤에 조사를 해봤는데 15억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강남의 음마아파트 76제곱미터 전용 23평짜리를 그때 산 놓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호가가 2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 44배 정도 올랐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대상 말고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인데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평균적으로 33,0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8만 원 전후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은 8만 원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2018년도 5월경에 사실 액면 분할을 50분의 1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다가 50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얼마냐, 삼성전자가 39만 8천 원 정도 돼요. 398만 원. 예.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거를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한 주당 8만 원 언더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988년도 이후에 33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많이 올랐죠. 12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시간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은행, 아파트, 땅, 주식 대부분의 좋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은 있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응답하라 1988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도입부부터 얘기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되게 날씨가 화창한데 올해 하반기에 좀 해가 지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해요. 좀 따뜻한 느낌들이 아마 연말 되고 나면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좀 약간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일단 제가 하반기 때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 이기 대응으로 견고해진 펀더멘탈이 좀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는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종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식 이전까지는 전 세계 국가들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나타났던 어떤 경제가 좋아지는 거,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3월달 코로나19 충격이 오고 나서 올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건들 부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염두에 둔다고 하면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서 약간 변동성이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를 때 사시면 안 돼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제가 작년부터 개인들의 어떤 패턴들을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 투자는 하지만 저도 뭐 몇 년 전까지만 보면 이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은 현명하시니까 그걸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 때 어떤 변동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좀 사거나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럼 뭘 사야 되냐? 저는 미국과 중국을 사셔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흥국 내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크게 세 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요. 중국, 한국, 대만이 포함된 아시아 공업국. 그래서 올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카테고리는 내수 소비국, 인도와 베트남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또 축은 자원 수출국이에요. 러시아와 브라질이 포함된. 그런데 이 세 개 카테고리 중에서 올해 하반기 때 아시아 공업국을 좀 보셔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섹터는 IT, 헬스케어, 그리고 소비재, 신재생 에너지를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섹터는 국내 섹터의 어떤 선호하고도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논란이 많은데 저는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뭐 올해 하반기에 어떤 시향을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10년 정도 되는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확연하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주요국의 정부 부채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강조드린 부분이 있는데,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 재정과 통화 정책들이 공조가 지속될 거다, 이 얘기를 좀 유념 있게 들으셔야 된다 얘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지금 주요국들의 정부 부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차트의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 2008년도 그때 당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게. 결국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정부 부채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올해의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돈을 푸는 강도가 더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가격 지표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보면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정부 정책에 의존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좀 눈높이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07년도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연간 수익률과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 때부터 연간 수익률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 주목할 부분은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를 하냐면 예를 들면 작년처럼 저점에서 연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68%가 올랐어요. 그렇게 과도하게 오른 해 이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저조했거든요. 작년에 68%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률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한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가 17% 정도 전후돼요.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익률이 10%보다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한 17% 전후로 계속 증시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해 눈높이를 높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정도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보시나 하면은 과거 2000년 이후에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던 3번의 사례가 있었어요. 2001년도 부시가 있었고요. 2008년도, 2009년도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있었고 2017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죠. 그때 집권 1, 2, 3, 4년 차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니까 1년 차 때 평균적으로 9.9%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수익률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제 얘기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는 뭐 글로벌 어떤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드렸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 좀 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현재 정상화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과 통화정책 공조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 투자를 할 때 미국 경제와 기업이익이 증시가 올라가는데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길게 보면 10년 전후로 해서는 여전히 좋은 매수 기회의 어떤 기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올해 그 S&P 500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목표 지수를 4,42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좀 전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좀 반영됐습니다. 일단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집권 1년차 평균 수익률이 9.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영을 해서 S&P 500 지수 4,420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수치는 올해 3분기 때 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증시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연간을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3.5%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대 성장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다른 나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원활하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이 접종률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7월 13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국민들의 2차 접종까지 했던 비율이 48.1% 정도 돼요. 지금 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원래는 미국 정부가 올해 6월달 집단 면역 체계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좀 늦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70%라는 임계치에 도달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미국 증시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가 이제 2000년도 이후에 S&P 500 지수의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사실 지난해 3월달 코로나19 증시 충격으로 인해서 저점을 형성했던 게 3월 23일이에요. 그리고 7월 13일까지 지금 95.3%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첨부할게요. 2000년도 이후에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넘게
증시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라요. 한 100% 저는 오르죠. 그러다가 금융위기 때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09년도 3월 이후 그리고 2020년 2월까지 몇 퍼센트 오르냐? 400.5% 오릅니다. 지금 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금융위기 그리고 경기 사이클의 확장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결국 작년에 코로나19가 왔고 경기 저점이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저렇게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각도를 한번 봐주세요. 각도가 거의 90도 가까이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증시에 투자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좋은 각도는 45도입니다. 근데 90도 이렇게 비슷하게 각도가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결국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중의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좀 이기 국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럴 때마다 보셔야 되는 이 지표가 미국의 시가총액을 GDP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5에서 206 정도 나와요. 매일마다. 등락은 좀 있지만 인계치를 우리가 100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을 제가 말씀드렸던 GDP 대비 미국의 증시를 비율로 그려놓은 건데 인계치 100을 넘어서고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인계치 100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지표만 놓고 미국 증시가 가열이 됐다고 단정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인계치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도 사실은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30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 자금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됐기 때문에 좀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열은 맞는데 이걸 가지고 좀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예. 사실 뭐 제가 가열은 좀 단정짓기 어렵다고 얘기해드렸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3분기 증시에 대한 얘기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올해 3분기는 미국 증시가 감소간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특히 7월은 상승하고 8월, 9월은 약세. 근데 8월이 상당히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이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발표가 됐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전년동을 대비로 하니까 5.4%가 올랐어요. 5월 수치가 5.0%였는데 원래는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올해 3분기 때는 미국 증시가 방향성은 상승이지만 상승 강도가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 불안,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 그리고 이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단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 전월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3분기 때는 미국 증시가 좀 감속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감속은 보일 수 있다고 얘기해도 7월은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5년도와 2019년도 5년 동안에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연간으로 7월 달이 가장 높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7월 달은 상승할 수 있다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8월을 볼까요? 8월은 연간을 놓고 봤을 때 12월 다음으로 가장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 소폭 상승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올해 3분기 때는 좀 감속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감속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가 보통 M2 증가율을 봐야 돼요. 이 M2 증가율은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화시킬 수 있는 2년 미만의 어떤 금융상품들의 자금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어떤 강의 통화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과 중국의 M2 증가율을 그려놓았는데 파란색이 미국의 M2 증가율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을 피크로 5월 달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오다는 의미는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원동력이 유동성 효과였는데 지금 2월 달 이후부터 유동성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3분기 때 특히 8월 달에 증시가 하락을 보일 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감속을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을 때 잠깐 이제 눈을 좀 돌려서 중국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이 8.4% 정도 성장을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성장률이에요. 이렇게 됐던 이유들은 결국 이 중국 정부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붕괴된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중국의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투자할 때 사실 수출은 좋았지만 사실 내수가 그렇게 의도보다는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1분기 때 좋아지고 있다는 게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중국이 중국 경제 가치 회복을 반영해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3,50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분기 때 4,000포인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틈새의 어떤 투자처로서 중국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중국은 다른 나라 증시랑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거는 중국의 어떤 두 번의 큰 변동성이 왔던 거를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 있었어요. 많이 올랐죠. 첫 번째 국면에서는 거의 440% 올랐고요. 두 번째 국면에서는 14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 두 구간의 사이클이 7년 정도 돼요. 근데 두 번째 변동성이 오고 나서 지금 2020년도 그 7년의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중국을 좀 사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수요 측 개혁을 꺼내들었는데 사실 지금의 모습은 두 번째 변동성이 왔었던 2014년, 2015년 국면과 너무 흡사해요. 그때는 공급 측 개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해도 올해 좀 중국을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매수를 하려고 상품을 좀 보시다 보면 가격이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 않네, 올라갈 여지가 있을 정도의 가격이겠네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틈새의 어떤 투자처로서 중국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세 가지 변수들을 꼭 주목을 하세요. 첫 번째 변수가 물가와 금리예요. 사실 물가 지표가 예상치와 다르게 전월치도 상회하는 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마 지난해 하반기 때 이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때 전반적인 평균치 자체는 내려갈 겁니다. 상반기 대비하면 결국 물가는 레벨이 좀 낮아지고 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냐 떨어질 수 있냐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미국의 실업률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이기 이전에 3.5% 정도 했는데 지금 6월 실업률이 5.9%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 말 그대로 휴가철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당연히 코로나19가 확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코로나19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드라이빙 시즌 9월 첫째 주 노동절이 있는 주의 전까지를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 저축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금리도 올라갈 여지는 낮다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되는 변수는 통화 긴축이에요. 사실 연준이 통화 긴축을 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시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앞서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돼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보통 통화정책 정상화는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하는데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단계가 총 4단계예요. 테이퍼링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산 매입을 종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수순이에요.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화면은 2013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을 때 각 이벤트별로 제가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S&P 500 지수의 등락률을 그려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QE가 끝났을 때는 오히려 미국 증시는 각각 2.3, 2.1%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적용을 해보면 전혀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증시가 하락했던 시점은 테이퍼링이 시행됐을 때,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렸을 때는 증시가 각각 3%대 후반, 또 이제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테이퍼링이 언급되고 QE가 종료되는 구간에서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4단계를 시행했던 때까지 걸렸던 기간들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길어요. 각각 4년이 넘어가요.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거의 6년이 전후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 우리가 이르게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미리 앞질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변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저는 사실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다니다 보면 미중 갈등이란 얘기를 꼭 하셔가지고 제가 넣어봤어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됐던 시기는 2018년도, 2019년도였어요. 보시면 중국의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그때 많이 올라가요. 근데 2020년도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불확실성 지수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장기전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강경한 태도는 분명 취합니다. 근데 동맹국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죠. 미국도 중국을 건들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기후 문제, 그리고 이제 핵 확산이 방지되는 것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분야의 어떤 대규모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죠. 다만 이익과 실패를 가늠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누르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펼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 앨런 제넛 재무장관이에요. 이 연준 의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을 지내셨던 분이라 이분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보다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앨런 제넛 재무부 장관은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 상태와 관련된 정책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용도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국 정부들이 돈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부채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앨런 제넛 재무부 장관이 앞으로 발언을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특히 미국 투자를 할 때 달러 흐름들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저는 올해 밴드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8에서 94 정도로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90 전후로 움직일 걸로 좀 봐요. 지금 현재 이제 달러가 강세 압력을 좀 나타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그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미국이 재정을 많이 풀게 되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남아있는 10년이라는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물가는 낮아질 거다, 금리는 올라가기 좀 힘들 거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 주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이 어디냐고 하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있는 기술주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게 된다고 하면 그 자금들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가 좋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지수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월별 수익률을 2020년도 작년부터 그려놓은 거죠. 근데 음영 부분 한번 보면 올해 3월 달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가치주 성과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백신이 보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가치주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4월 달 이후부터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빠르게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아요. 남아있는 하반기, 앞으로 10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성장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섹터로 놓고 온다고 하면 IT,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위기를 겪고 했기 때문에 소비재도 좋을 겁니다. 이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오바마 행정부 때 제가 섹터별 수익률을 검증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소비재도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로 놓고 온다고 하면 친환경에서는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에서는 차세대 통신, 보건의료, 이쪽을 좀 주목을 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할 거예요. 여러분, 가상화폐 투자를 하시는 거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도 어떻게 보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기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면 그 일부로서 좀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몰빵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너무 불확실성이 큰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 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뭐 코인베이스 같은 자산 거래가 존재하게 되면 자산 가격의 등락과 전혀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거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새로 생긴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포모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저도 작년부터 2030 세대들 때문에 좀 조급해지고 있어요. 저보다 더 투자도 많이 하시고 일찍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는 2030 세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다, 그 생각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한국의 동학개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너비누드, 또 일본의 닌자개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청년 부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부추가 의미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추는 이의 싹을 자르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추를 중국 증시에서는 2030 세대의 어떤 개인 투자들을 이끄는 얘기긴 하는데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랑 또 동일해요. 항상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과 그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당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의 2030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추라고 그렇게 부르는 용어의 유래였다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포모 증후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국내 투자는 많이 하시고 일부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는데 아직은 대중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모 증후군을 염두에 두고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국 주식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국가별로 외화증권 예탁 결제한 금액을 연도별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홍콩, 기타 다양한 국가에 지금 현재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미국 주식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점은 지난해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이 미국의 외화증권 예탁 결제금을 나타내는 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저렇게 미국 주식으로 많이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앞서가는 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방금 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샀을까? 이걸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좀 내가 잘 모르는 주식, 좀 어려운 주식을 사야 좋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꾸 잘 모르는 기업들을 위주로 사시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지금 보시는 표는 연도별로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무엇을 샀는지의 순위들을 그려놓은 건데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을 한번 봐주세요. 종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들으셨던 기업들이에요. 결국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미국 주식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일단 마가 투자하라고 얘기 드려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988년도에 삼성전자 한 주 가격이 평균적으로 33,000원이었는데 올해 7월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그게 얼마라고요? 예, 기억을 하시네요. 예,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지금의 비싸 보이는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와, 그때가 정말 쌌었구나. 그때 샀어야 되는데 왜 나는 못 샀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올해 3분기 미국 증시가 감속을 보일 수 있고 7월은 상승하지만 8, 9월 약세, 특히 8월은 좀 상당히 좋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 집중적으로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마가시라는 종목들을 담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라는 사업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애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 워치 같은 것들, 스마트 기기 부분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자 상거래를 뛰어넘어서 구글과 비슷한 사업 경로를 좀 가고 있고, 또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개화시킨 주역이에요. 그래서 각 산업별로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마갓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글로벌 ETF부터 좀 추천을 드릴게요. ETF는 개별 종목의 위험을 낮추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ETF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친환경, IPO, 그리고 이제 ESG,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 유전공학 이렇게 5가지 투자 대상을 선별을 했고요. 거기에 가장 좋은 상품, ETF들, 미국에 상장된 ETF들을 제가 매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투자 대상과 관련된 ETF를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친환경은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경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도 지금 2019년도 12월에 유로피언 그린딜이라고 해서 친환경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PO는 올해 좀 화두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시장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규제도 좀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IPO 시장과 관련해서 우회 상장을 통한 부분들도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스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IPO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ESG는 앞으로 기업 투자를 했을 때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들이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에 주식을 선택을 할 때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ESG 눈여겨봐야 되고요. 차세대 인터넷, 뭐 말 안 하셔도 잘 알겠죠. 인터넷 인프라가 앞으로 클라우드와 모바일화 되면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유전공학, 사실 앞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유전공학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앞으로 차세대 성장 산업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유전공학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얘기 해드렸고, 이제 주식 얘기를 좀 드릴게요. 주식은 친환경과 인프라 대표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선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글로벌 ETF 운용사들이 대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비중 높은 기업들도 포함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탄소에 보시면 설런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 주택용 태양광 설치 1위 업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플러그 파워, 수소 연료전지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고, 진코솔라, 전 세계적인 태양광 모듈 설치 1위 업체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니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니오 같은 기업은 배터리를 대여하고 교환해주는 독특한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놓은 게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LG학, 우리나라의 LG학,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9월과 11월 달 상장하기 때문에 그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미국 주식과 뭐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을 다 넣어 놓았던 이유가 이제는 다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에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미국 주식이 가지지 못한 경쟁력을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니오, LG학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소차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또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상용화시킨 건데,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뭐냐면 보통 배터리는 오래되면 부식되거나 전해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쪽에 차세대 통신을 보면 이키닉스,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또 아메리칸 타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보건의료 쪽에 보면 텔라닥 헬스, 미국의 원격의료 1위 업체, 그리고 비바 시스템즈는 빅파마들이 비대면 원격 진료를 하려고 하면 이 비바 시스템즈의 제품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드렸던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이라는 4개의 큰 자산군 내에서 제가 주식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주식 57, 채권 25, 원자재 8, 부동산 10, 이 가운데 이 주식의 57% 내에서 선진국, 신흥국,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 신흥국 내에서는 아시아 공업국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투자는 좀 스포츠와 다르게 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현명한 방법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항상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30년 정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2년에 제한 두지 마시고 한 1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해답을 미국 주식에서 꼭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낭중 대표님, 멘토님께서 사실 저는 국내 증시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덕분에 해외 증시에 진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가상화폐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저희가 문남중 연구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사전에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멘토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셨습니다. 직접 뽑아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중에 계속해서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바이든 뉴딜로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데 핫한 투자처보다는 안전한 투자처 어떤 곳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핫한 곳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이 투자라는 거는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좀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어느 누구도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왔었는데 앞으로 10년 전으로 또 한번 그런 충격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충격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겪고 나면 이 경제 회복의 속도가 단연코 가장 빠른 나라였어요. 당연히 성장이 빠르다는 거는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그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된 기업들의 주가들도 동일하게 빠르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왔었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드렸을 때도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해 2월까지 400.5% S&P 500 지수가 올랐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12년이에요. 근데 그 12년이 경기 저점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 호황, 후퇴, 그리고 침체까지 그 사이클을 다 감안해서 움직였던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 기업이익 증가라는 어떤 펀더멘탈의 잠재적인 성장성, 그리고 그거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마가시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바이든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기업들, 특히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내에서는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또 인프라에서는 보건의료, 그리고 이제 차세대 통신, 여기에 관련된 대표된 기업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하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가 어렵고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서학 개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예,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증권사의 ATS나 MTS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하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일하게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지 실질적으로 내가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주문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건 하나 있죠.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증권사에서 버튼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이제 원화로 달러로 손쉽게 바꿔주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어떤 번거로움들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거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또 전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미국이 잘 돼야 사실 다른 나라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성장성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손쉽게 좀 이르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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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직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에 대한 메리트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다르게 이제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을 할 때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매매 차익뿐만이 아니라 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이 미국 주식을 살 때는 이제 우리가 $1 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평가 잘상 됐을 때, 그러니까 $1 환율로 얘기를 하면 하락했을 때 사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미국 주식을 팔려고 할 때는 반대로 $1 환율이 크게 오르고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평가 가치가 많이 절하됐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차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달러예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달러를 가지고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메리트가 분명 있는 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달러를 어떤 통화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놓고 봤을 때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가 뽑아서 준비해봤거든요. 이제 멘토님께 잠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중에 2개 정도 어떤 답변을 좀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드릴게요. 바로 드려가지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보다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가까이서 한번 보셔도 되세요. 네. 네. 선택을 했습니다. 예. 네. 질문 2가지. 몇 번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그 첫 번째 인플레가 오를수록 주식 시장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봐도 될까요 하고요. 네. 그 미국 섹터 ETF 예를 네. 들면 탄소, 제가 메타버스는 어떻게 궁금했던 접근해야 질문이에요. 할까요? 예. 네. 1번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좋아지면 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폭과 강도가 단기간에 올라가냐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가냐, 사실 그 차이가 미묘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물가라는 게 이 기저효과, 경제학 용어 중에 하나인데 뭐 심플하게 얘기해드리면 지난해 너무 좋으면 올해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이 물가 지표를 보면 단기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온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볼 때는 이 경기 사이클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보통 경기 저점에서 경기 회복 구간에서는 지금 이 질문처럼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해요. 근데 경기 회복에서 경기 호황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한 국가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물가가 좀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근데 올해 1월달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경기 호황에 들어갔고요. 올해 3월달 글로벌 경기가 경기 호황에 진입을 했어요. 이 경기 호황에 진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이 국면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점진적으로 좀 완만하게 안정세를 좀 차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시점이 다가올 겁니다. 예. 네, 방금 질문은 인플레가 오를수록 주식시장이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섹터 ETF, 예를 들어서 뭐 탄소나 메타버스 이런 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향후 10년 이상 봤을 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는 억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아껴두려고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좀 아껴뒀었는데요.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산업은 이제 당연히 전기차,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해 주셨던 메타버스 경제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종식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게 끝나진 않아요. 또 다른 또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작년, 올해 달라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는 문화가 태동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과연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비대면 산업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걸로 좀 봐요. 그래서 그 활동 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가상의 어떤 캐릭터를 놓고 우리 일상의 어떤 뭐 돈도 벌고 소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이게 일부 이용하시는 서비스 분들 위주로 좀 구성하고 있지만 이게 대두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순천향 대학교가 입학식을 할 때 메타버스를 통해서 입학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보면 뭐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플랫폼 자체를 이미 개발하고 있고 그를 좀 계속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유망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노블록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초등학생 여러분들의 힘입어서 많이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했을 때 초등학생들이 집안에 머물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때 노블록스라는 기업이 네고 캐릭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하나씩 갖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하루에 한 4,40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 그 미국의 초등학생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은 예로 들자면 초등학생으로 끝났지만 이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블록스라는 기업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콕콕 집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강의해 주실 수가 없어요. 저 대단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조금 더 글로벌 증시에 로그인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질문을 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8회 금융대전 2022 로그인 머니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 멘토 문남중 수석 연구원님께 머니란? 사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꿈을 도달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들을 단축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머니라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꿈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니란 자아 실현 수단이 될 수 있다. 난 그런 자아가 없나 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해외 증시 멘토 문남중 수석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